네, 취재 뒷얘기를 전하는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 오늘 10번째 방송입니다. 와, 벌써 10번째예요. 벌써 10번? 예, 제가 스트레이트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주 단위로 그냥 넘어가는데 하다 보면 벌써 금요일. 이제 방송 준비해야 되네. 이지선 기자 그 사이에 상도 탔죠? 예, 네. 상 탔습니다. 지난주 방송에 2개 탔습니다. 두 개나요? 네.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이 하나 더 있군요. 네, 민원연에서 주는 이달의 좋은 보도상 받았습니다. 와. 방송기자연합회 이달의 방송기자상도 받았고요. 받았고요. 오늘 뭐 박수 쳐야 되는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유튜브 극우 유튜버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 슈퍼챗 편. 네. 네. 고생했죠 그때. 이번에도 2주 연속 방송이네요. 왜 한숨을 쉬세요? 스트레이트는 정말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이지선 기자가 마이다스의 손인 것 같아요. 취재하는 것마다 히트를 칩니다. 그러니까. 네. 지난주 방송도 상당히 반응이 뜨거웠어요. 댓글이 4,000개 가까이 달렸더라고요. 네. 보니까. 네. TV와 유튜브 핸드폰으로 같이 틀어놓고 봤는데요. 실시간 채팅 올라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지난번 그 혐오, 가짜 뉴스의 그 극우 유튜버들 다룰 때도 되게 뜨거웠는데 그때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이더라고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네. 실시간 채팅을 아니죠. 실시간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이. 네. 그리고 또 놀랐던 건 사실 지난번 방송은요. 약간 그 취재 대상이었던 분들의 어떤 세력? 그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공격하는 댓글이 더해지면서 좀 많았다면 이번에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요.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예고편 이런 데서 주호영 원내대표 사례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MBC 또 미래통합당 까냐, 뭐 편파 방송 이런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방송이 진행이 될수록 그런 댓글이 확 없어지고 이런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랐어요. 네. 이제 알았네요. 이런 것들로 채워지더라고요. 네. 근데 시청자분들의 뜨거운 반응에 비해서 이 다른 언론들이 이 이슈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네. 네. 지난번 제 첫 방송 때와 비교해보면 저 끝나고 바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다음날. 너무 기사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관례적으로 받아줬던 언론들조차 쓰지 않았더라고요. 네. 왜 이러지? 나는 다 데이터, 숫자, 실제 발언 다 정말 팩트만 가지고 쓴 거고 나의 추정 보도가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기사가 안 나올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티즌들이 나선 것 같아요. 이 주호영 23억 해시태그. 이게 트위터에서 처음 퍼지기 시작한 건가요, 그러면?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된 것 같은데. 이게 기사 한 줄 없다. 우리라도 나서서 알려야겠다, 이 사안을. 이렇게 시작된 운동이었죠. 네. 그 해시태그 운동이 시작되면서 그 해시태그 운동을 보도하는 기사들이 나왔죠. 네. 그래서 아마 저희들도 알게 된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 상당히 민감한 이슈일 텐데 이거를 덜컥하고 그냥 받아쓰기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고 반면에 이후에 정치인들이 예를 들면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 이슈를 또 글을 쓰고 하니까 그걸 이제 받아서 기사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으로 번져나갔죠. 네티즌들이 만들어낸 힘인 것 같아요. 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저도 처음에 보면 이게 방송 끝 이후에 뭐 전화, 문자 뭐 엄청 받았거든요. 네. 야, 이거 뭐, 이거 되게, 근데, 그래서 이게 기사 좀 나겠거니 하고 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야, 그리고 또, 이렇게들 기사 안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해시태그가 막, 네. 그래서 그거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러니까, 두 번 놀랐어요. 이 해시태그 운동이 기성 언론에 대한 불신을 그만큼 드러내주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했습니다. 언론이 안 다르면 우리가 여론을 만들겠다. 우리가 알리겠다. 네. 자,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랑 사실 전화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화통화 내용을 저희가 직접 음성을 쓰진 않았고 내용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실었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그 전화통화 내용까지 네. 음성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보니까 정작 이해충돌 문제를 이지선 기자가 질문하기 시작하자 MBC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냐, 우린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다 이러고 이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그 전까지는 제 질문을 다 들어주고 답을 하셨는데 네. 딱 그 이해충돌 얘기 나오니까 말을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네. 여러 사람과 함께 저녁 식사하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시끄럽더라고요, 네. 뒤가. 네. 좀 짜증이 나셨던 것도 같고 보니까.
어쨌든 저희는 질문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좀 답을 들어야겠다. 그래서 국회를 찾아간 거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었죠. 근데 요즘 사실 국회 출입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네. 아니, 뭐 팀장님께서도 10여 년 전에 국회 출입하셨죠? 예. 오래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진 않았는데 그래서 뭐 자세한 내용은 좀 다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어쨌든 정말 어렵게 저희 스트레이트 팀 소속 기자들이 들어가서 해당 의원님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네. 그 결과가 오늘 보신 방송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주호영 원내대표 만난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희가 여력이 없어서 김수근 기자와 김민욱 기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두 기자가 국회에 찾아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가 스트레이트라고 밝히자, 김수근 기자하고 스트레이트하고 밝히자, 약속되지 않은 인터뷰하지 않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결국 이제 질문이 거듭되니까 여야가 합의한 법이었다. 라는 말을 딱 한마디 하셨는데 이 말의 취지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던진 표가 아니다. 여야 합의한 표라서 당론에 따라 나는 찬성했을 뿐이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대부분의 의원들이 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신 거죠.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 구입 시점을 보니까 네.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네. 이 반포중앙 1단지로 갈아타셨어요. 맞습니다. 네. 그게 시점이 아마 2014년도인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2014년 3월 국회 공보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1년 전인 2013년 3월 관보에는 게재가 없었는데 그때는 은마 아파트가 재산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팔고 갈아타신 거군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런데 이제 구입 시점이 아까 방송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구입 시점이 2014년이라고 본다면 바로 그 해에 재건축 특혜를 주는 법안들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께서는 집 한 채 있는 사람한테 왜 자꾸 이러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마 아파트 사시다가 또 그 시점에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죠. 아파트였죠. 그때도 그렇게 갈아타셨다는 걸 보면 시점이 참 절묘하고 뭐 인가 뭐라고 주택시장의 말씀드리기가 변화에 대해서 촉이 좋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딱 갈아타자마자 법 통과되고 재건축 들어가고 가격 폭등하고 네. 절묘하죠. 보면 네. 시점이. 당시 새천년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언제적 분이세요? 새천년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 때 아닌가요? 자, 여기서 이제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보기보다 동안이거든요. 저희 같은 세대입니다, 다. 네, 새정치 이름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사실은 반대하는 법이었는데 네.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서 2014년 12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2014년 12월 통과가 되기 직전에 이 법안들이 막 얘기가 되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한참 전부터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어 있었고 그렇죠. 이게 여야 합의라는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거쳐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렇다면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당시에 음마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벌고 팔고 이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탄 시점에 이 법안도 이미 발의가 되고 논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뭐 본인이 알고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건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알 가능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았겠죠. 이런 네. 법안이 발의돼 있다는 것을. 네. 그 전까지는 저희가 뭐 더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가지고 있던 아파트가 음마 아파트인데 대치동 음마 아파트. 예전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이 음마 아파트도 당시에 구입 당시에 다운 계약서를 써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네. 네. 그게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현 원내대표가 특임 장관으로 임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거쳤는데 당시에 음마 아파트를 약 6억여 원에 구입을 했는데 2003년에 구입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1억 5, 6천만 원 정도, 한 4분의 1 정도 되죠? 계약서를. 나온 계약서를 네. 작성한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본인이 인정을 했죠. 당시에 네. 관행이었다. 자기는 잘 몰랐는데 배우자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고전적인 답변이네요. 예, 그래서 뭐 그 차익을 뭐 누구한테 자녀한테 증여를 했느냐 이런 의혹도 있었는데 그거는 뭐 확실히 확인된 바가 없고요. 이 다운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보통은 취등록세를 그렇죠.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은 이제 법으로 아예 금지가 됐고. 네. 제가 꼭 다시 한번 이번 스트레이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절반 정도는 굉장히 뭐 정말 필요한 보도였다, 고맙다고 해주셨지만
반대쪽에서 이거 너무 편파 아니냐, MBC 편파 보도한다 이렇게 반응 보이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또 미래통합당에서도 대놓고 편파 방송이라고 네. 규정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현승 의원 아예 보니까 인터뷰를 저희가 질문을 하는데 편파 방송하고는 인터뷰 안 한다 이 말만 계속 네.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직접 이거를 취재하고 자료를 분석했던 입장에서 편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너무 속상한 거죠. 왜냐하면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인 거잖아요. 네. 6년 전에 그걸 분석한 결과 그대로 보여줬을 뿐인데 공교롭게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만 나왔던 거고 그럼 나오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 제가 다룰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동산 폭등의 책임이 현 정부에 있다. 저희는 현 정부에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 정부에 있습니다. 저희는 공범이라는 표현을 몇 번을 썼습니다. 다만 시작점이 어디였느냐. 이 집값 폭등이 언제 시작됐느냐. 이것도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데이터를 보면 나오는 건데 저희가 없는 사실을 갖다 붙인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 3법 통과 이후에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그게 시작점이었고 그 이후에 지금 현 정부의 실책들이 더해져서 지금의 폭등이 있는 겁니다. 네, 기자들이 가끔 이제 어떨 때는 참 기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당황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의도도 없이 추적을 시작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데이터와 숫자가 보여주는 진실이 드러났는데 그게 의외의 결과였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보도하는 게 우리 직업이고 근데 이번 경우 사실 이지선 기자가 맞닥뜨렸던 게 바로 그런 숫자였던 거죠. 당시에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재건축 연한이 아닌 강남 상구에 그냥 아파트만 갖고 있는 의원들 49명 가운데는 5명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있었죠. 근데 네. 저희 기준은 49명을 다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21명, 그러니까 딱 재건축 대상인 아파트를 갖고 있는 21명의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한 명도 없었던 거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중에서도 현역 의원만 추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왜냐면 저희가 방송 분량이 있어서 현역 의원이 아닌 사람들은 이번 방송에서 17명, 16명을 다뤘잖아요.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난 이후에 국회 국토위원을 또 찾아갔습니다. 우리 김수근, 김민욱 기자가. 박덕흠 의원은 좀 스타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왜 자기가 아이파크를 사게 됐는지, 여기에 살게 됐는지에 대한 역사를 쭉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한테. 사실 뭐 방송에 다 담지 못했지만 스토리가 참 길더라고요. 그것도 네. 장인부터 시작해서 잠실 살다가 강남 진출하고 이 스토리를 구구절절 말씀을 해주시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덕흠 의원 인터뷰는? 아니 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그 내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얼마 올랐다고요? 뭐 73억 원. 73억 3억 원. 올랐는데 법 통과 이후 5년여 만에. 강남에서만. 네. 그게 오르신 분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나도 이 집값 올라서 화난다. 나도 피해자다. 여기 하시니까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근데 아니 근데 박민주 기자는 묘하게 설득이 됐다면서요. 아니 묘하게 설득이 되던 게 본인은 아파트가 올라서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세금만 올라가지고 본인은 팔 생각이 없으신데 자꾸 올리니까 세금 많이 내야 되지 않냐. 이게 일면 들으면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건- 팔 생각이 없으면. 그런데 1주택이면 그렇죠. 네.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4주택자잖아요. 4주택자가 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저건 뭐지 하면서 약간 야 이거 이상하더라고. 저는 100번 양보해서 현재 실거주하고 있는 아이파크 삼성동 뭐 빼고 그다음에 지역구 빼고 그다음에 가평에 100평 넘는 게 단독주택이 있는데 별장으로 생각이 네. 되는데요. 뭐 일단 그걸 빼자고요. 거기는 집값 폭등이랑 관계없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송파구에서 남아있는 거대한 재건축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히는. 여기를 어떻게 처분하냐에 따라서 저는 박덕흠 의원의 진정성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안 파실 것 같은데요. 아유, 왜냐하면 재건축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세 차익. 시세 차익이 나지 않는 부동산 시장이 돼야 되는데요. 또 한 분이 이제 이현승 의원이었습니다. 이현승 의원은 저희가 방송에서도 짚었지만 저희가 질문을 던지자 개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발언은 진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네. 국회에 다시 한번 실망을 했습니다. 그 발언에서. 네. 근데 본인은 물론 이제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좀 취재진 피하고 싶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한 말일 걸로 보이긴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어떤 이지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원래 평소에 생각이 드러난 게 아닐까. 네. 개인의 투표에서 아까 팀장님께서 잘 짚어내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황당했어요. 그 말 보고서 자세히 보니까 개인의 투표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마라. 그렇죠. 제가 짚어낸 거죠. 네. 초 안에 없었는데 제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현승 의원은 3선을 하면서도 부산 진구 울에 집이 없는 겁니다. 서울에만 강남에만 집이 2채가 있고 반포에만 2채죠. 네. 내가 정말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고 내가 지역 그 유권자들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네. 3선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실 국회의원이 정말 힘든 직업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문제 다 신경 써야 되죠. 자기가 어떤 투표를 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감시하고 참견하고 또 지켜보고 있죠. 쉽지 않은 직업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책임만큼의 그럼요. 권한이, 권력이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가 사실 뭐 저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긴 했지만 뭐 논란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다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자기 이해가 안 걸릴 수가 없을 텐데 사실 음. 엄밀하게 보면은 모든 투표가 다 자기 이해관계가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직업이라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저희가 네. 사법부에서는요. 나의 재판을 맡은 판사를 바꿀 권한이 주어집니다. 재척 사유라고 하죠. 맞습니다. 그걸? 네.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그럼요. 요청할 수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할 수 그럼요. 있고. 받아들여진 네. 사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 손을 뽑았는데 그게 안 될까요? 음, 이해충돌 방지법이 네, 발의가 됐었지만 그냥 그렇죠. 예. 흐지부지 됐잖아요. 지난 20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될 때 음. 이게 같이 논의가 됐었어요. 같이 통과를 하려고 원래 그럴 계획이었는데 결국은 통과가 안 됐고 이번 국회에 다시 제출은 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논의가 안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이 법에 대한 전문가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다 상당히. 왜냐면 너무 정하구나. 워낙 많은 범위에 대해서 그 입법 활동이라는 게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쉽지 않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만큼 권한이 또 크다는 그렇죠. 뜻이기도 예, 하니까. 예. 이번 스트레이트 보도를 계기로 이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서 입법 문제, 그다음에 도덕적인 잣대 문제 논의가 좀 활발히 진행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저희가 방송에서도 또 보여드렸지만 사실 집값 폭등이라는 게 뭐 하나의 원인만으로 뭐 단순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근데 네.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다주택자들의 아파트 쇼핑, 사재기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상위 1%가 갖고 있는 집이 3.5채에서 7채로 네. 2배가 늘었어요. 사재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10년 뒤가 시점이 2018년이에요. 네. 최근에 더 늘었겠죠? 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결국은 다주택자가 그렇게 아파트를 수집을 해도 내가 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어떤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였겠죠. 아니, 세금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억씩 저렇게 깎아주니 나 임대소득 5%만 올려도 상관없어. 시세 차익으로 몇십억 벌 수 있는데 세금 네. 안 내고.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겠죠, 사람들은. 누가 이런 바보 같은 정책을 냈는지 정말 궁금해요. 이 바보 같은 정책을 낸 거는 네. 또 저한테 전 정권 탓한다고 뭐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도에 이게 임대사업자에게 도입됐습니다. 특혜를 주는 법안이 처음 만들어져서 만들어진 게 박근혜 정부 때였죠. 네. 네. 이 당시에 야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는요, 이거 부자 감세다, 다주택자 감세다라고 반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정부가 밀어붙인 거죠. 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거를 폐지하지 않고, 개정하지 않고, 왜 오히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 영상까지 찍어가면서 홍보를 하면서 더 확대를 했냔 말이죠. 그래서 저는 또 공범이라는 겁니다. 국토부 관료들의 포위됐다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또는 현 청와대 정책실 인사들. 전문성 부족한 상황에서 네,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토부 관료들이 하는 말을 네. 그대로 흡수하고 청와대 전달하고. 네. 당하는 거죠, 잘 모르면. 뭐 이건 추정입니다만 네. 아마 그런 일들이 내부에서 벌어지지 않았을까 추정이 돼요. 그렇게 정말로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세금 혜택을 주면 네. 전월세가 안정될 거라고 정말 생각을 했을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진짜. 사실 말이 좋아서 임대주택 사업자지 아주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아파트 사재기에서 자기가 쟁여놓고 집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건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걸 철저하게 규제하지 않고 집값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네. 네. 근데 임대 소득도 다른 소득과 분리과세에서 굉장히 조금 세금 내게 했고요. 재산세 그렇죠. 50% 감면해줬고요. 네. 취득세 면제, 작은 아파트는 다 면제해줬고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그것도 비과세. 그러니까 근로소득자인 저희도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융으로 소득을 얻는다 그러면은 저희 근로소득에다 합산을 해서 그렇죠. 종합과세라잖아요. 세율이 네. 올라가잖아요, 훨씬.
근데 그거 다 빼줬단 말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 내가 원래 소득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네. 임대소득 이만큼 얻었단 말이죠. 이거를 더 얹어서 누진 과세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따로 해버리니까 이 국토부 관료들은 그러면 이거는 기재위도 소관이긴 합니다. 기재위도 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전월세 대책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집 많은 집 사재기한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를 고민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쯤 되면 그 박근혜 정도가 정부 때 의심이 될 정도예요. 부자 감세 논란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다주택자 감세. 이 민주당도 반성해야겠네요. 그때 반대해놓고 집권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다 막지 않았다는 거, 오히려 더 확대를 했다는 거. 정말 뼈아픈 실책이었고 반성해야 네. 됩니다. 네. 말씀해 뭐, 주시죠. 나 아는 게 없어가지고. 앵그리 승원의 뭐, 선배 다주택자세요? 왜 이렇게 앵글이 안 하세요? 나 다주택자 아니야. 잠깐만, 다주택자 너무 조서은 앵글이 안 씨 하시는데? 혹시 다주택자세요? 아니에요. 아니, 말이 너무 없어요, 지금. 저 1주택자예요. 1주택자. 네, 1주택자고. 근데 이게 거의 보니까 그거는 거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네. 조치였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이거 뭐 아예 대놓고 그냥 해라. 이거 아니에요? 네. 너네 돈 벌 수 있으면 한번 벌어. 그냥 실컷 벌어. 심지어 보유세가 음아파트 5채를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억대 자산가인데 지금. 그렇죠. 그 보유세가 한 채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 보유세랑 비슷할 정도예요. 너무 깎아줘서. 화가 납니다. 아, 진짜. 그건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집값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마지막은 결국 또 언론 문제로 오게 됩니다. 언론들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제가 이지선 기자가 취재한 내용 중에서 가장 뭐 다 정말 공감이 갔고 저는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 언론의 보도 행태를 짚은 부분이었어요. 같은 언론으로서 좀 부끄럽고 저 스스로도 기사들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짜증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떠세요, 선배?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아니 그 기사에서도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이어야 되고 꾸준히 좀 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언론의 보도들을 보면 근데 우리라고 그런 기사 안 썼을까라는 반성도 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집값이 오르면 올랐다고 막 난리잖아요. 네. 또 집값 폭등에 뭐 서민들 죽어난다는 네. 보도를 쏟아내다가 또 집값이 그래서 좀 안정화돼서 조금 떨어지면 조금 떨어졌는데, 그죠? 사실 뭐 많이 떨어진 것도 아니야. 근데 이만큼 떨어지면 이제 또 큰일 났다. 나라 이제 거덜난다. 뭐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제가 정부 입장을 디펜스하려는 것도 정부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이건 정책을 일관성 있게 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네. 특히나 또 뭐 힘 있는 언론들, 흔히 얘기하는 힘 있는 언론들이 그런 식으로 계속 오르면 올랐다고 뭐라 하고 내리면 내렸다고 뭐라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에 대한 그래서 언론도 어느 정도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을 갖고 어떤 식으로 기사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그 장기적인 관점,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철학을 갖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언론이 누구 입장을 좀 더 생각하면서 기사를 써야 되는 거라는 거를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떨어졌을 때 막 난리 폈던 언론들은 그럼 도대체 이 언론들은 누구 입장에 서 있냐는 거예요. 그 당시에. 집주인들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왜? 너무나 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집주인이라 하면 사실은 자기는 집이 또 있고 여벌의 집으로 그렇죠. 집 없는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을 그럼 그 얘기하는 얘기죠. 거잖아요. 네. 결국 다주택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네. 이거. 전세 진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 갭 투자의 책임을 져야죠, 사실. 갭 투자 자체가 뭐, 도박인 거잖아요. 앞으로 네. 집이 오를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고 대출을 끌어 모아서 무리해서 산 베팅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대출도 참 쉽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이 시기가 또 워낙 있었죠. 많으니까 담보로 그냥 쉽게 그렇죠. 또 대출 아, 받아서 또 사고 맞아요. 그 집 담보로 또 대출 받아 또 사고 네. 아파트 쇼핑을 그냥 권장을 해주는 시대였군요. 약간은 뭐 오르면 오른다고 비판하고 조금만 내려도 이제 내려서 난리라고 비판한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이고 전반적으로 그런데 그 보도 속에서 인상을 보면 이 언론들은 오히려 집값이 폭등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경기가 집값 폭등이라는 용어는 약간 좀 부정확하고 주택 경기가 꺼지지 않길 바라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몇 가지 이유를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우선은 아까 말씀하셨던 약간 냄비 근성 또 분명히 있겠지만 그게 본질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두 번째로 짚었던 문제가 언론사의 소위 고위 간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집값 떨어지길 바라지 않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30% 정도가.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언론사들과 건설사들 간의 유착, 광고를 매개로 해서 아주 끈끈하게 유착되어 있는 이것도 사실 의심스럽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네. 심지어 최근에는 유력 언론사가 부동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 뭐 종합 포털 사이트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기사 형식인데 기사가 아니고 광고인. 어딘지 다 우리 밝히지 않았나요? 이 네, 이미 나왔죠. 한 유력 언론사로 네. 하지 말고. 네. 네. 조선일보가 땅집고라는 거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매일경제가 MK 부동산이라는 중개 매물 사이트 네. 운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매일경제는 유튜브에서도 부동산 채널을 운영을 합니다. 네. 매불이라고 제 광고해 주는 거 아닌가 지금? 그럴까요? 근데 그 채널들이 어떤 내용들이 담겨요, 주로? 어디가 투자하면 유망하다, 뭐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렇죠. 어디에 어떤 매물이 나왔다. 어디가 유망하다. 어디는 얼만큼 예. 뭐 인프라가 어떻다. 뭐 이런 것들. 근데 저희가 이번 방송에 다루지는 않고 이제 지난 방송에 나왔지만 특히 이제 재건축 문제, 건설사들한테는 수천억, 수조 원을 쉽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국내 사업 부문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 사활을 걸고 있고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느냐 아니면 이게 폐지되느냐에 따라서 몇 조 원이 왔다 갔다 하니 거의 사활을 걸고 달려드는 것 같아요,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과거에는 언론사 사주가 네. 땅 부자여서 예를 들어 조선일보, 방시, 일가가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벌이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건설사나 이런 부동산 기사에서 서민을 대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언론 비평들이 꾸준히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양상이 사주의 부동산 가치 때문이라기보다는 언론사 자체의 수익 구조, 그 수익 구조가 너무 부동산 부양이 돼야 집값이 올라야 건설사들이 분양을 많이 해야 커지는 구조인 거죠. 사실 저희가 뭐 통계를 내본 적은 없지만 신문을 넘기다 보면은 그렇죠. 아파트 분양 광고 엄청 큰 면을 차지하고 있죠. 예. 거의 일면 하단 아니면 전면 광고 전면 광고 많죠. 몇 개씩 꼭 들어가 있잖아요. 최근에 어떤 기사를 네. 보니까 이 종합면의 뒷면, 그러니까 종합이 있고 또 섹션이 있잖아요. 예. 종합의 뒷면에 전면 광고가 들어가는 게 거의 1억 9천만 원이래요. 근데 이게 분양 광고는 대부분 전면 광고거든요. 그렇죠. 이거 몇 개만 들어가도 하루에. 그러니까 물론 추정이지만 건설 경기, 주택 경기가 부양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는 언론사들이 꽤 많은 구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심지어 건설사가 언론을 하고 있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그렇죠. 아주 예. 많아요. 그거 밝혀도 지금 말해도 되나요? 뭐 다들 아실 텐데요. 예. 중흥건설이라고 헤럴드 경제 인쇄. 그런 예. 인쇄했지. 뭐 가까이는 SBS도 원래 건설사 네. 자본이 그렇죠. 들어온 회사고. 그다음에 그리고 KBC인가요? 광주방송. 그렇죠. 맞아. 거기가 네. 호반 네. 언론 재벌이죠, 거기도 지금은. 하여튼 언론사를 아예 소유한 그런 건설사들이 많은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건설 경기를 죽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기보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 나라의 건전한 산업 구조가 GDP 전체에 차지하는 건설업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유지해야 되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다 8% 정도 수준까지 이제 낮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유독 좀 높은 편이에요. 경제 규모에 비해서. 몇 프로입니까? 12% 정도 수준 아직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만큼 건설사들의 자꾸 기대려는 정권의 심리도 있는 거죠. 쉽게 경기 부양하고 GDP 높이고. 좀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바꿔야 이런 미친 집값 문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진전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끈질긴 수다 저널리즘 스트레이트 후가 10번째 방송을 맞았는데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 부동산 문제를 추적하겠습니다. 3탄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언제 방송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지선 기자는 당분간은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 기간 밤잠을 잘 못 자서 네. 저는 당분간 조금 건강 챙기고 오겠습니다. 네. 내일 그래서- 하루 푹 주무시면 되겠네요. 네? 아니 우리 정말 이지선 기자 인권 유린, 말고 인권 유린. 또 다른 에이스 기자를 또 투입했습니다. 네. 3탄에 기대해 주십시오.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할까요? 예, 한번 하시죠. 오랜만에. 예. 네. 저희 스트레이트 구독자가 이 지난주 방송 이후에 한 5,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네. 오랜 오. 정체기를 거쳐서. 야. 그래서 저희 광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도 설정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